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지난 11월 선거에서 당선된 한인 정치인들이 새해 들어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이민 112주년을 맞는 올해는 다방면에서 한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한인 정치인이 입성한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당장 새해부터 전례 없는 일정이 예고돼 있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 112주년을 맞는 내일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사상 처음으로 한인의 날 선포식을 갖습니다. 한인 슈퍼바이저의 영향력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미셸 스틸박 슈퍼바이저는 앞으로 재임 기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인 사회에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담도 많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진짜 다 저를 사랑하고 도와주시는 분들이니까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죠. 선출직 판사로 당선된 엠박 LA 카운티 슈퍼리어 법원 판사도 새해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첫 선출직 한인 판사의 취임은 향후 많은 2세, 3세 젊은 한인들이 법조계에 발을 들이는 계기를 만들 것이란 평입니다. 많은 이민 가정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가정을 가진 엄마로서 또 아이가 있는 엄마로서 느낀 점이 많았기 때문에 여성이나 동양인이 많이 없는 그런 법원이라는 곳에서 판사를 하게 되면 그런 경험이나 그런 의견을 좀 더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한인으로선 40년 만에 재입성이자 첫 한인 여성 의원이 된 영킴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도 미주 한인의 날 제정 선포를 새해 첫 결의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들 한인 선출직 정치인들의 활약은 결국 한인들이 모아준 투표에 대한 보답이기도 합니다. 지난 11월 선거 당시 해당 선거군의 한인 유권자 등록이 크게 늘었고 실제 투표율은 50% 가까이 됐다는 게 이들 당선자들의 한결같은 분석입니다. 나아가 새해 한인 정치력은 또 한 번 미지의 영역으로 도전을 시작합니다. 오는 3월 LA시 선거에는 2명의 한인 후보가 사상 첫 LA 시의원직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LA 한인회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한인들의 투표를 끌어모으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도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 한인 정치인 등용에 초석을 다졌던 지난해. 이어 2015년 올해는 한인 정치 영향력이 가주와 미 전역으로 확대되는 원년이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한인 여성 법조인으로선 최초로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판사에 선출된 엠박 판사가 지난주 선서식을 갖고 6년간의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엠박 판사를 스튜디오로 초청해 그 각오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실 지난해 6월에 이미 당선을 확정 지으셨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고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6월에 당선이 된 다음에 판사 당선자로서 일을 그만둘 수도 있었고요. 계속할 수도 있었는데 선거 기간 동안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못 보냈기 때문에 네, 여름 방학을 통해서 아이들이랑 한국이랑 또 중국에 여행을 다녀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서 제가 하던 일을 또 마무리 지어야 됐기 때문에 한 남은 4개월 정도 그 법원에 있는 케이스를 다 이제 종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 유권자들이 왜 그 선택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검사라는 그런 직감 때문에 많은 믿음을 줄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검사실에서 같이 나온 동료 검사들이 15자리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 다 한 군데씩 나가서 그중에서 13분이 거의 13분이 합격이 됐어요. 당선이 됐어요. 많은 사람한테 신뢰를 주고 아주 법을 잘 준수할 그런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검사들이 선거에 나갔을 때 인기가 많아요. 그 어떤 의미에서는 캘리포니아 주가 이걸 선출직으로 만든 것은 좀 행정부나 또 권력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하자는 뜻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장단점이 있을 걸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선출이 원칙이지만 그 임기를 마치지 못하시고 아니면 마치지 않고 은퇴하시는 판사님들 자리는 거의 주지사가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마치시고 판사님이 은퇴를 하시는 자리에만 네. 선출직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자리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요. 제가 이 선거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검사실에 20년을 있으면서 많은 판사님들이 이제 임명받고 오시는 걸 많이 봤어요. 네. 그런데 임명을 받으면 어떤 그 주지사님이 선택을 했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겠지만 민주당, 공화당 이런 그 정치적인 성격이 네. 좀 있는 거 성향을 알 수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선출직이라는 것은 그 시민들이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시민들과 정치를 떠나서 유권자들에게 더 충실하고 시민들에게 더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겼어요. 네. 후배들이라든가 법조계에 또 한 2세들한테 좀 선배로서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자녀분들께 너 변호사가 되라, 네. 뭐 판사가 되라, 이렇게 의사가 되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 본인이 하고 싶지 않으면 네. 그런 거는 짐만 될 뿐더러 변호사가 돼도 힘들어요. 네. 사실 뭐 변호사보다는 컴퓨터 사이언스 하신 분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직업이 아니고 어떤 뭐 특정한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자기가 하는 적성에 맞는 그런 일을 자꾸 찾아보면서 또 목표를 하나씩 좀 더 이렇게 세워서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본인 자신도 거기에 맞게 커져가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7월부터 뉴욕시에선 스티로폼 일회용 용기 사용이 일체 금지됩니다.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 맨하탄의 한 샐러드바, 스티로폼 일회용 용기에 음식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습을 뉴욕에서는 더 이상 보기 힘들 전망입니다. 오는 7월부터 뉴욕시에서는 스티로폼 일회용 용기 사용이 일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We can't recycle these. There's no way to turn this into a new product. 뉴욕시 이번 결정은 음식물로 오염된 스티로폼 용기가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따라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회용 스티로폼 음식 용기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원가 상승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지출 면에서도 그렇고 좀 타격이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 봤을 때 당연히 부담이고 이게 또 고스란히 손님들한테 가는 거가 되니까 음식의 단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번 정책은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두게 됩니다. 2016년 1월부터는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포틀랜드 등이 스티로폼 용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뉴욕의 한 교과서 출판사가 위안부 강제 동원 내용을 수정해달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 소식 이어집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가 또 들통났습니다. 뉴욕의 한 교과서 출판사가 위안부 강제 동원 내용을 수정해달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미국의 대형 출판사 매크로힐. 지난달 중순 뉴욕 주재 일본 총영사관 관계자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 출판사가 펴낸 중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수정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에 중대한 사실 왜곡이 있고 일본 정부 입장과 상반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당시 매크로힐 측이 일본 정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케이는 출판사로부터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간단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 얘기를 실었습니다.
해당 교과서는 전통과 교류라는 제목으로 미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공립학교 세계사 교재로 사용 중입니다. 이 책은 일본군이 14살에서 20살 사이의 여성 20만 명을 위안부로 강제 징용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교과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정 요구는 지난해 11월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당시에도 출판사 측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며 수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특히 이 책을 직접 쓴 미국의 저명 역사학자 제리 브랜틀리 등이 위안부 관련 내용에 단호한 입장이라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소입니다. 이슬람 무장 세력 IS를 자칭하는 해커가 미군의 네트워크를 해킹했다며 인터넷에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해킹당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개된 자료는 기밀 정보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배치 상황과 병력 배치 현황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지도입니다. 중국 내 병력 배치와 전쟁 시나리오라고 밝힌 지도도 보입니다. 모두 이슬람 무장 세력 IS를 자칭하는 해커가 미국 국방부 네트워크를 해킹해 빼냈다며 인터넷에 공개한 자료들입니다. 이 해커는 미국 중부사령부 트위터 계정을 해킹해 미군은 등 뒤를 조심하라는 협박 문구도 올렸습니다. 해커는 자신이 사이버 지하드, 즉 사이버 공간에서 이슬람 성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부사령부 트위터 계정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커가 공개한 자료는 이미 MIT 대학 도서관 등이 갖고 있는 공개된 자료라고 밝혔습니다. There's a prett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what is a large data breach and the hacking of a Twitter account. So we're still examining and investigating the extent of this incident. 이곳 언론들은 개인정보를 해킹하는 수준의 초보 해커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KBS 탐사보도팀이 지난해 연속 보도한 재벌 등 부유층의 해외 부동산 매입 실태와 관련해서 한국의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벌였는데요. 모두 44명, 1,300억 원대의 불법 외환 거래를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지역이 주로 미국입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정주영 회장의 외동딸 정경희 씨는 가족과 함께 지난 1997년과 2004년 하와이에 두 채의 리조트를 매입했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저희가 확인하고 왔는데 아직 그런 거 없다니까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부동산과 예금 등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1,6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원로 배우 신영균 씨의 자녀도 당국에 신고 없이 미국의 한 쇼핑몰을 2009년부터 소유해오다 1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We are from South Korean television. Who owns this building? It's a landlord. They're actually Korean. LA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한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 한인타운 빌딩을 매입한 탤런트 한예슬 씨 등도 적발됐습니다. 재벌가로는 LG 구본무 회장의 여동생인 구미정 씨, GS가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 롯데가인 신정희 동아면세점 사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적발된 부유층은 모두 44명, 위반 거래가 65건으로 금액은 1,380억 원에 이릅니다. 금감원은 이 중 GS가 허남각 회장과 이수만 SM 대표, KCC정보통신 이주용 회장 일가의 위반 사실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KBS 보도 이후 부유층의 불법 해외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왔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